저는 방금 전 소개받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라고 하면 경제단체죠. 기업들이 저희 회원으로 다 가입되어 있고, 전국에 한 20만 개 넘는 기업이 저희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아마 조금 낯서실 겁니다. 기업들을 위한 단체인데, 이런 탄소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게 약간 좀 이렇게 어긋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때로는 제가 가끔 내가 시민단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예. 근데 결국엔 올 여름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길고, 그죠? 좀 덥고, 비도 굉장히 오랫동안 오고, 뭐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죠. 그러면서 사실은, 추석을 이제 하석이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수욕장을 이제 좀 더 오랫동안 열어야 되는 게 9월까지 열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벌어지게 된 일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채소 관련된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 중에서 채소는 사실 우리나라의 기후 환경에 가장 적합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만 저희가 먹고 있지 않습니까? 배추라든지 이런 것들. 고랭지 배추가 맛있죠. 아삭아삭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후가 변하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거의 지금 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배추 같은 경우에 지금 한 폭이 2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이제 곧 뭐를 하죠? 그쵸. 긴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마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 여러분이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김치는 안 먹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우리 같은, 여러분들이야 뭐 적응하면 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되는 게 탄소에 대한 문제고요. 며칠 전에 중앙일보를 한번 보신 적, 아마 종이신문은 거의 안 보실 텐데, 중앙일보 종이신문 일면에 보면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이냐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가 나온 게 뭐일 것 같습니까? 북핵일까요? 기후위기일까요? 예, 기후위기가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북핵을 예상하고 했을지도 모르는데 기후위기가 1등이었는데 그게 내용을 보면 세대별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인 여러분 세대는 사실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협이라고 했고 7, 80대 어르신들은 북핵이 가장 큰 위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사실 이런 탄소 중립에 관련된 기후위기 관련된 이슈는 뭐 우리한테 아주 가까이 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탄소 중립은 그러면 누가 해야 될까요?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사실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후가 변하게 된 것의 가장 큰 원인을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한 게 이거는 온실가스 때문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 기후 위기를 어떻게 보면 지연시키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내놓은 방안이라는 게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를 더 이상 늘리지 말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 지구상의 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하는 걸 막아보자라고 해서 시작된 건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게 필요할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기업이 해야겠죠. 그죠? 기업이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탄소 발생을 일으키는 게 이제 기업들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이제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것들이 대부분 전기 자동차, 그죠? 그런 것도 쓰고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만들고 개발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 기업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해보면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의 시대가 곧 올 텐데, 그 시대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장기적인 목표잖아요. 그죠? 2030도 6년 남았는데, 누구는 아주 얼마 안 남았다고 하고, 누구는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몇 년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2050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넷째로는 2050년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되게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선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이제 뭐 해리스냐 트럼프냐에 대한 건데 가장 사실 다른 것보다도 가장 극명하게 갈라지는 게 이런 기후 정책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렇게 쭉 보면 그러면 해리스가 당선되면 이 기후 관련된 게 계속 쭉 갈 것이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기후 관련된 게 멈출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말씀드렸죠.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과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걸 대비하려고 그러면 기업들도 지금 뭔가 투자를 해야 되고, 기술 혁신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텐데, 그 노력 또한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4년마다 있는 선거에 따라서 기후 정책이라는 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면 기업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죠. 하지 말아야죠. 그죠? 왜냐면 그 불확실성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아마 뭐 기술 관련돼서 이야기를 다른 분한테도 많이 들었겠지만, 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면서, 그리고 초기에는 이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도 되게 높을 텐데, 이거를 한 20년, 30년 개발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탄노비에서 발표한 여러분 자료를 보면, 처음에는 탄소 감축량이 거의 수직으로 가다 툭 떨어지는 모양을 갖거든요. 그 이유는 그만큼 이 새로운 기술이라는 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선거에 따라서, 이걸 보면서, 야, 트럼프가 되면 우리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기업들은 할까요, 말까요? 안 합니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거는 아마 과거의 기술에 대해서 쭉 배우셨을 텐데, 그럼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사실 2050년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냥 뭐,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탄소 감축하기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기업이 해야 된다 그랬는데,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뭘까요?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했죠. 그죠? 기술 혁신을 통해서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찾아내고 하는 것이 탄소 감축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생산을 안 하면 되죠. 기업이 생산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런 두 가지 방법인데, 우리가 기업이 생산을 안 하는 거는 사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여러분들 컴퓨터 다 쓰고 계시는데 배터리도 있어야 되죠. 액정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플라스틱 필요하고 이 철강 같은 것도 거기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거를 쓰지 않고 다시 연필과 궁책으로만 여러분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거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 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탄소 중립을 이루는 거를 다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아름답죠, 그죠? 저도 영화 같은 걸 보면 몇십 년 후에 그 영화 중에 대부분이 지구가 폭삭 망한 영화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이런 영화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젊은 세대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죠. 우리 집 다 망했어라는 얘기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렵습니다. 이게 IEA가 만든 자료인데요. 이게 각 부문별로 돼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작게 돼 있어서 보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아마 이 파란 게 파워 에너지 부분이고요. 이게 초록색이 인더스트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저렇게 많던 에너지 관련된 에너지 쪽에서 탄소 발생이 제일 많습니다. 그 부분이 점점 줄어들죠. 그죠? 2050년 되면 저렇게 됩니다. 근데 2050년에 보면 에너지 색깔은 없어졌죠. 그죠? 자세히 보시면, 시력 좋은 분 보시면 동그란데 가운데 하얗게 돼 있습니다. 저게 뭐냐 하면 네거티브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 탄소 발생을 안 하는 상태로,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상태로 에너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초록색은 그때도 어떻게 돼 있죠? 남아있죠. 그죠? 산업은 저렇게 이룩하기가 어렵습니다. 탄소를 줄여가며 생산하는 게 어려운 게, 그게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하나하나를 생산할 때마다 탄소가 발생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되게 묘한 얘기죠. 그죠? 기업이 탄소를 감축하고 줄여야 된다 그랬는데 생산량이 늘어나면 뭐가 늘어나죠? 탄소가 늘어나죠. 그죠? 그럼 되게 특이하죠. 그죠? 그러니까 제품 하나당 탄소 발생량을 아무리 줄여도 제품의 생산량이 늘어나면 탄소는 늘어납니다. 이게 굉장한 어려움이죠.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이 탄소가 도대체 기후에 대한 건 뭐냐, 저게 돈은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냥 소 잡아서 먹으면 되는데 왜 힘들게 만들어, 이런 이야기도 있고,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기술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아까 말씀드린 생산을 안 하고 우리가, 과거의 시대로, 이런 그 산업 문명을 누리기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는 일단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빼놓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탄소를 절감해서 미래에 이런 기후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기후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만든 그 기술들에 대한 겁니다. 30개 기술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이렇게 쭉 나타내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보면 이제 뭐 촉발되는 단계에서부터 이제 아주 현실화되어서 실제로 그 기술이 도입돼서 생산되고 있는 기술까지 쭉 표시되어 있죠.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이루어져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잘 성장하도록 해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탄소를 줄이면서도 기업이 생산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하나하나 단계를 이렇게 보면 그림은 아름답지만 실제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예,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이렇게 모아보면 결국 이렇습니다. 철강, 우리나라 이제 주로 탄소를 발생 많이 시키는 것이 철강, 화학, 뭐 이런 기계,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쪽인데, 이런 쪽이 다 어떤 데인가요, 여러분들?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수송기계야 뭐 현대자동차가 있겠죠, 그죠? 화학도 있고 시멘트 있고 철강. 시멘트는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그죠? 다 대기업이죠, 그죠? 대기업이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회사들이 어,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도입이 되어야 이제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 그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기술 개발이 필요할 텐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맥킨지 자료에 따르면 2030년입니다. 2050년도 아니고요. 2030년까지 9천조 원 규모의 그 시장이 열릴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뭐 엑셀러레이터, 벤처 캐피탈 이런 쪽, 그 벤처 투자하는 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요즘 되게 어렵습니다. 그 벤처 회사 만들어서 가는 게 투자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 되고 있고, 그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테크 관련된 투자 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 이게 꼭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쪽에도 굉장히 요즘 점점 이렇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이건 뭐 아마 다른 걸 통해서 보셨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기술에 대한 얘기보다는 저 비용에 대한 거가 관심이 높습니다. 예, 보면 그렇죠? 2100년 길게 잡았습니다. 이게 2100년 잡은 이유는 저 기술이 다 도입되어서 우리가 시장성을 갖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되려고 하면 2100년은 돼야 될 거다라는 또 그런 연구가 있어서 그래서 잡았는데 보면 그쵸? 예, 이런 그 철강을 하는데 뭐 기술은 좋습니다.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뭐, 예, 뭐 금액이 엄청나죠? 예, 376조가 들어간다고 하죠. 석유화학도 마찬가지로 지금 쓰고 있는 이런 공정을 새로 바꿔야 됩니다. 바이오 연료를 사용해야 되고 그런 것들 다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죠? 설비 투자하는데 뭐 바이오 납사 218조 원. 근데 바이오 납사라는 게 바이오 기반의 나프타를 가지고 석유화학 제품 만드는 건데 저게 전 세계적으로 수량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올 초인가요? 작년인가요? 탄도기에서 산업 부분의 그런 탄소 관련된 그 목표치, 2030 NDC 목표치를 14점 몇 퍼센트, 11점 몇 퍼센트로 바꿨죠. 그죠? 난리가 났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것 때문입니다. 바이오 납사가 그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생산이 되어서 그거를 대체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 비용도 많이 드는 데다가 이 생산량이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계획이 좀 수정돼야 되겠구나라는 걸 해서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튼 비용이 핵심 바이오 나프타 전환에 634조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시멘트 쪽 사실 시멘트는 뭐 수출은 많지 않고 내수용인데 그것도 일단 바꾸려고 하면 294조 원이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발생하는 거를 포집 저장하는 기술이 대체적으로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3.6조. 뭐 앞에 단위로 보면 되게 작은 금액이죠. 그죠? 근데 저거는 그 반도체에는 사실 재생에너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게 재생에너지가 제대로 밑에 302조가 들어가 있죠. 그죠? 재생에너지 좀 빼놔서 그런데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전체 그 전력의 3%를 씁니다. 엄청나게 많이 전력을 쓰는 그 산업이고요. 그리고 일단 뭐 재생, 이런, 예. 그렇죠. 말이 잘못됐네, 그죠? 네, 하여튼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한 605조 추정이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모아보면 딱 가려졌는데요. 저 부분에 예, 2,700조 써 있죠, 그죠? 예. 그래서 한 이런 요 부분만 해서 한 1,916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발전 및 건물 부분까지 뭐 해서 2,700조의 비용이 필요하다.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필요하죠. 그죠? 저렇게 돼야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그런 산업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다. 그죠? 기술인데 그 기술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누가 투자해주지 않으면 그죠? 회사를 설립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 저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그, 이제 이런 것들을 산업별로 쭉 한번 봤고요. 그걸 이제 탄노기가 기후테크라는 그런 그 기준을 가지고 5개 산업 그 주요 기술들을 한번 이렇게 묶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클린테크, 지오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푸드테크는 사실 대체식품, 예, 대체육 같은 게 있고요. 클린테크는 에너지랑 뭐 이런 거, 그리고 지오테크는 이제 뭐, AI 데이터 금융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카본테크는 저런 탄소 포집 기술 같은 게 들어가고, 에코테크도 뭐 저렇게 자원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됩니다. 그냥 기술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처음에 제가 저는 사실은 문과생입니다. 공대생도 아니고. CCUS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 무슨 느낌이냐면 저게 말이 되나? 라는 식이었어요.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만 분리를 해낸다고? 그걸 포집을 한다고? 그리고 그거를 영구 저장을 한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무슨 뭐 공상과학 소설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CCUS와 DAC는 차이가 그럼 CCUS는 생산 공정, 공장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뭐 철강 공정에 탄소가 그래도 나옵니다. 나오는 거에 이제 그 기술을 붙여서 거기서 발생하는 그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거고요. DAC는 직접 그냥 이 공기 중에서 포집해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로 뭔가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하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제가 저희 회사의 부회장님하고 저 얘기를 할 때, 야, 이거 지속 가능 경우 이걸 하지 마라.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한 2년 전에 듣고 있는데 지금 보면 관련해서 엄청난 그 투자와 기술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면 그 미국도 이런 뭐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유럽도 식개발용 혁신 기금을 조성해 갖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렇고 우리나라도 그걸 위한 그런 법률도 만들고 법률을 만들었는데 아직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최대의 이 DAC 플랜트가 저렇게 지금 만들어져서 실제로 저곳에서 가동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 그리니움이라는 이런 신문 기사를 이렇게 모아주는 탄소 관련된 거 모아주는 그 자료에 보니까 최근에 그 미국의 한 회사도 저 DAC 기술을 가지고 코카콜라 여러분 탄산 먹는 것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지속 가능 항공유라고 하는데 그런 그 항공유에도 저런 계속 이렇게 모은 탄소를 가지고 사용하는 기술들이니 그 회사가 뭐 2억 6천만 달러를 이렇게 받았다라는 투자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점점 우리나라는 좀 조용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활발하게 새로운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푸드테크도 보면 이게 사실 좀 낯설어서 그래요. 여러분한테는 되게 익숙할지 저는 좀 낯설어서 이 자료를 만들면서 가져왔는데 이 축산업에서도 탄소 발생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배양육도 있고 저기도 또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사실은 소가 굉장히 메탄을 발생 많이 시킵니다. 메탄은 CO2보다 훨씬 이 온실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걸 이제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대체육이죠. 대체육은 콩이나 이런 다른 단백질로 대체하는 거고, 배양육은 세포를 배양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만드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스타트업 관련된 그 회의를 가서 그
배양육을 만드는 거였는데 저게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 세포를 살아있는 소의 몸에서 세포를 뽑아서 신선한 세포를 가지고 실험실에서 배양을 해서 고기를 그런 만드는 기술이었는데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못했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실험실에서는 쓸 수 있지만 상업용으로는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법으로. 최근에 그 규제가 풀렸는데 여튼 그런 것도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식들 하시나요? 주식시장이 처음에 왜 생겼을까요? 왜 내가 만든 회사를 굳이 주주를 모아서 돈을 더 끌어모으는 걸까요? 회사를 키우기 위함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뭐 되어 있다라는 걸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는 게 사실 기업이 성장하는데 대규모의 자금을 끌어모으기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 그게 이제 이런 어떤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고 지금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줘 왔죠. 탄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가치가 매겨집니다. 그죠? 이게 과거에는 탄소에 대한 측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확실한 면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누구나 인정해주기 쉽지 않았는데 지금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뭐 C반이니 EU와 그런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기는 중에 뭐냐면 지금은 탄소를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어떤 요인이 들어가냐면 금융적인 그런 요소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탄소를 흡수하는 아까 말씀드린 CCUS라든지 DH라는 거 그죠?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이 그 투자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이 내놓는 상품이 뭐겠어요? 아까 CCUS와 DH에서 탄소를 포집한 거잖아요, 그죠? 탄소 포집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어디다 팔겠습니까? 영구 저장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돈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죠? 그 돈이 되게 만들려고 하면 그들이 포집한 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런 그 탄소 네거티브고요. 그러니까 탄소 자체만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제품이 되고 거기에도 그 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탄소의 가치를 부여해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겁니다. 기후테크에 대한 투자 현황을 보면 이렇게 꾸준히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거는 앞으로 더 급격해질 거라고 봅니다. 2030년까지 우리 탄소 중립 그 40% 그죠? 감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축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그 아까 만드는 기술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후테크라고 그랬죠. 그러면 기후테크 쪽에는 그러한 기술들을 위한 투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할 거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예, 우리나라는 투자하는 금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나라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는 뭐 정부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만 결국에 저런 그 말씀드린 그런 기후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그 성장하려고 하면 민간 부분의 그런 투자가 역시 같이 많이 발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투자 규모도 보면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수준인데 마침 자막이 가려져 있어서 정확한 수치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세계 각국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국 내 산업은 계속 키우고 싶은 거죠. 어느 나라도 자국 내 산업을 죽여가면서 이 넷제로를 이룩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기후테크를 키워야 되는 건 똑같은 고민일 거고 거기에 따라서 각 국가들이 다양한 그런 지원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IRA법이라는 그죠? 이게 뭐 법의 이름은 좀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뜯어보면 기후변화에 3,900억 달러가 된 거죠. 그 보면 뭐 배터리나 이런 기술을 미국에서 생산할 때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주려고 하고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관심은 미국에서 얼마 팔았냐가 아니라 저 지원금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 저런 기후 관련된 되게 많은 이니셔티브도 만들고 법적 규제들도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네 EU 내에서 그런 그 제조업은 뭐 다
닫을 것이냐?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만들어서 자국 내에 있는 산업들을 발전시켜 가면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지원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사실 제가 추가한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옆에 있던 그림을 크게 가져온 건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후테크별 민간 투자 현황은 아주 작은, 그죠? 거의 표시가 되지 않아서 빨간색으로 다시 표시를 했습니다. 저렇게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기술 격차도 지금 보면 주역보다 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 중에 하나를 보면 중국이죠, 그죠? 그렇죠? 중국. 예, 중국이 요겁니다. 예. 중국이 보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지금은 밑에 있지만 아마 더 앞서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이제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면 당연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규제에 관련된 환경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100개의 유니콘 기업이 이런 기후테크 기업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기업들을 우리나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100개 기업이 몇 개나 있을까라고 한번 가져와 보니까 불가능한 게 34개. 근데 마침 회사 이름이 인파서블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34개 기업이 불가능하고요. 26개는 조건부를 가능하고 40개 기업만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규제 환경도 왜냐하면 되게 좀 특이한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그전에 없던 기술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규제 내용을 살짝 보면 저런 게 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 재생에너지도 뭐 재생에너지가 오르냐 원전이 오르냐 가지고 뭐 되게 논란은 많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재생에너지가 저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해상풍력도 마찬가지고요. 폐기물 관련된 것도 그렇고 배양육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럼 탄소 시장.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탄소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처럼 그러면 이 탄소에도 이런 많은 자본이 필요한데 이게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넣어주는 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아까 민간 투자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결국은 탄소 시장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탄소 시장을 하기 위해서는 배출권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 탄소 시장도 보면 규제 시장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그죠?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줄여야 되는 거 배출권 들어보셨죠? 배출권이라는 걸 기업에 줘서 그 해당되는 양만큼보다 더 많은 양을 줄일 경우에는 남는 배출권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더 많은 노력을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를 우리가 줄여나가야 되는데 줄여나가는 방식의 하나는 규제를 통해서 줄이는 겁니다. 그죠? 무조건 줄여. 안 줄이면 너네 뭐 벌금을 뭐 물든지 아니면 뭐 우리한테 납품을 하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규제를 통해서 줄이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이런 시장을 통해서 줄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시장으로 어떻게 그러면 탄소를 줄여나갈 때 관심이 높은 거고요. 이런 규제 시장이 있습니다. 규제 시장은 그런 게 있고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있는 게 자발적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자발적 시장은 이제 이런 규제 시장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기업이나 뭐 그런 곳들이 탄소를 감축하는 기술을 가지고 탄소를 감축하면 그거에 따른 그 배출권을 받게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옆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방금 전 설명드린 그런 개념입니다. 초과 감축량에 대해서는 사실 자기가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이게 포스코가 이유에 어떻든 배출권을 많이 남아서 팔았죠. 그죠? 팔아서 그걸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죠. 포스코가 그걸 수익을 얻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사실 있는데 원래 배출권이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내가 많이 줄이면 내가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남는 배출권이 내가 남으면 그 남는 거는 팔아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걸 통해서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줄여라 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ETS 배출량이고요. 포스코의 얘기가 있죠. 그리고 현대제철도 있고요. 삼성전자는 더 많이 줄였죠. 그리고 쌍용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예,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줄이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는 제조업 불황으로 덜 돌린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방식이죠. 그죠? 하나는 기술이고 하나는 생산량을 줄이는 거. 근데 불황입니다. 내가 하는 업종이. 그러면 원래는 생산을 100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불황이 안 팔려. 80밖에 안 했어요. 그럼 사실 20만큼이 줄어들었는데 그죠? 그 줄어든 만큼의 양은 노력을 통해서 줄어든 거냐 아니면
너네가 지금 이 산업이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줄인 거냐에 논란이 있죠. 그게 사실은 이 배출권을 팔아서 수익을 얻은 쪽이 뭐 그 정당한 방식의 그 배출권의 그런 그 목적과 합당하냐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건데 여튼 뭐 그런 개념입니다.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발적 시장은 저런 그런 규제의 그런 시장이 있고 그걸 빼놓고 있는 자발적, 말 그대로 자발적 시장입니다. 규제 시장과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규제 시장은 규제를 하는 기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의 기업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한 대로 의무적으로 줄여야 되는 기업은 삼성이라든지, 그지? 그 대규모 기업, 그리고 대규모의 탄소를 발생시키는 기업들 중심일 텐데, 지금 작은 기업들은 탄소를 줄여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예, 그게 없는데, 그 기업들도 그러면 줄여라 라고 하려고 하면 뭔가 베네핏을 줘야겠는데, 아까 말한 의무 시장에서는 그런 베네핏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자발적 시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너네가 그런 아무리 작은 기업이든 어떤 형태의 기업이든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져오고 그걸로 실제로 감축한 양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런 이 배출권을 주겠다. 그럼 그걸 팔아서 너희가 수익을 얻으면 그런 이런 이 탄소를 줄이는 거에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거고요. 이거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 기업들이 이런 뭐 자발적 시장을 뭐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파리협정이라는 그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 하에서 배출권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저기에 따라서 자발적 그 배출권 시장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얘기하는지? 예. 그 파리협정 6조에 보면 이게 사실은 저희는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국제 탄소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보고요. 이게 탄소를 줄여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의 문제입니까? 전 지구적인 문제입니까? 전 지구적인 문제죠. 그렇죠? 꼭 우리나라에서만 우리나라 물론 줄여야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줄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줄인 것도 똑같은 탄소를 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외국에서 줄인 것도 우리나라에 갖다가 그 배출량을 쓸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탄소 배출하는 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통해서 그런 배출권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 그런 거죠. 6.2, 6.4조의 세부적인 그런 규정이 있고요. 예, 뭐 6.2조는 양자 협력, 두 국가 간의 협력을 맺어서 이런 이 배출권에 관련된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6.4조는 이제 다자간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6.4조에 따라서 사실 많은 기업들이 요즘에는 아예 이거를 전업으로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예를 들면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 같은 동남아 오토바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배출량이 그렇죠? 이 배출량이 줄어들죠, 그죠? 이동 수단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인정받으면 내가 그 나라에서 바꿔준 자동차 오토바이를 내연에서 전기로 바꿔준 양을 측정을 하면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 값을 그러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 인증을 받아 놓고 나면 그거를 각 다른 나라에 가서 배출권을 팔아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됩니다. 과거에는 도쿄 체제에서 CDM이었다 지금 SDM으로 약간 구조가 좀 바뀌었는데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해야 사실 저게 확 크는데 아직은 계속 여러 가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양자 협약을 통해서 외국에서 가져오려고 각 나라가 다양한 나라들과 협약을 맺고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해서 아까 말한 그런 파리협정 6조에 따른 기반하에 이런 배출권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배출권에 따라서 자발적인 탄소 감축 시장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감축한 거를 그 나라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거에 사용한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에서 사용했는데요. 예, 방콕의 일반 버스를 전기 버스로 바꿔주고, 그죠? 이거는 선진국에서 우리가 우리 비용으로 줄여주고 대신 너네가 그걸 통해서 감축한 배출량이 선진국은 더 급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갖다 쓰겠다라고 서로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환경이 좋아지죠, 그죠? 배출권은 조금 사실 손해는 보긴 하겠지만
그리고 저거를 다 바꾸기 위한 그런 자본 투자도 받았겠죠. 기술도 받았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배출권은 스위스에서 사용한 그런 케이스가 실제로 최근도 벌어지고 있다. 예, 이런 그 자발적 시장에 대한 거를 보면, 최근에 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 잘 따져보면 너네가 정말로 줄였느냐를 이렇게 자세히 검증해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외국 언론, 가디언지에서 부정적인 기사를 냈죠. 저게 부정적인 기사를 낸 그 배출량 감축받은 부분이 어디냐면 숲입니다, 숲. 그 REDD 플러스라고 이름을 저희가 붙이고 있는데 그 숲을 통해서 배출량을 감축하는 건데 실제로 숲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다 똑같이 탄소를 감축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무마다 다릅니다. 나무마다 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 나무가 몇 년생이냐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그 숲에 뭐 죽은 나무들도 막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배출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과대하게 포장되었다라는 그런 그 이슈 때문에 논란이 됐었고요. 그것 때문에 너네가 사실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자발적 시장에서 가장 이 많은 탄소에 대한 인증을 해주는 데가 베라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대부분 사실은 이런 자연 기반 탄소 배출 흡수하는 거에 대한 기술 인증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 대부분이 저 공격을 받으면서 굉장히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됐습니다. 네, 막 올라가다가 그죠? 확 줄어들었죠. 네, 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1%가 감소했고. 근데 저는 생각이 저거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저게 또 너무 지나치게 가다 보면 사실 정말 탄소를 감축시키는가에 대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튼 지금 저런 과정인데 저런 과정을 통해서 각 이런 탄소 배출에 대해서 측정하고 관리하는 쪽이 굉장히 아주 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 규제와 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게 만들어지면 아마 더 훌륭한 자발적 시장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거는 사실 어떤 것들이 이 거래가 되고 있느냐에 대한 건데,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과거에 포리스트 하고 그리고 뭐 랜드 유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축소됐죠. 그죠? 리뉴어블 에너지도 굉장히 축소됐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런 이게 사실은 기술 기반이라고 저희 얘기하는데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뭐 이런 커뮤니티 디바이스라든지 하우스홀드 커뮤니티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계속 양은 증가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사태로 인해서 자연 기반은 조금 위축은 됐지만 대부분을 자연 기반 이 흡수 아까 기억이 나시나요? 앞부분에서 자연 기반 흡수가 보통 숲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거를 이런 기술 기반이 어떻게 보면 대체해 나가는 부분이 사실 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그 얘기죠. 자연 기반과 기술 기반인데 보면 예. 근데 사실은 가격을 보면 자연 기반이 조금 더 비싸죠. 그리고 제거가 감축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런 지역 사회에 대한 발전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게 포함되어 있는 감축 기술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지역의 여러 가지 그런 환경도 개선해 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게 더 비쌉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자발적 시장에서 좀 가장 큰 기업 두 곳이 베라와 골드 스탠다드라는 두 개 회사인데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베라가 하고 있는 VCS고요. 지금 저렇게 구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런 언론의 공격을 받으면서 사실은 확 줄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줄어들면서 거기에 이제 점점 고도화되어 있다. 좀 질서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이런 크레딧의 무결성과 투명성, 얼마나 너네가 하고 발행받고 있는 크레딧이 정확하냐, 그리고 그게 정말 탄소를 감축하는 기술이 맞냐 하는 거에 대한 검증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곳에서 거기에 따른 뭐 팬텀 크레딧이라고 사실은 가디언지는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레드 플러스가 아까 말씀드렸죠. 숲을 통해서 감축하는 건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좀 평가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과장되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다양한 곳에서 원칙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한 그 친환경 표시 지침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친환경이라는 표현 기업들 함부로 못 씁니다. 그게 다 규정이 작년에 환경부와 공정위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이제는 어떤 이유 그리고 니네가 왜 친환경이냐 친환경이라고 쓰려고 하면 너네가 무엇을 통해서 탄소를 감축했는지에 대한 내용 근거를 다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친환경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지침도 만들어졌고요. 무결성 이행 지침이라는 것도 VCMI라는 곳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이런 원칙들이 쭉 뭐 이거에 대한 정량화라든지 이런 원칙들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예, 뭐 이렇게 이 탄소를 이 받은 크레딧을 가지고 상쇄, 사실은 저 크레딧을 뭐에다 쓸까요? 저 크레딧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다 배출권입니다. 그 배출권을 사실 뭐에다 쓸까요? 뭐에다 쓸까요? 어디에다 저걸 사용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예, 저 가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ETS 있죠. ETS, 그러니까 이 의무적 시장에서의 배출권이 있는데, 우리나라 배출권이 7,400원이고, 그 정도 하고요. 그리고 EU가 갖고 있는 배출권은 한 뭐, 9만 원, 10만 원 정도 합니다. 가격 차이 많이 나죠. 그게 이제 뭐, 시밤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거기에 따라 니네 비용을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예. 그거를 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배출권을 왜 사죠? 기업이? 상쇄하려고 사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니까 모든 노력을 다 해요, 내가. 모든 노력을 다 해서 다 줄여요. 근데도 근원적으로 기업들은 줄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게, 그건 어떻게 해야 되죠? 넷째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걸 가지고 상쇄를 합니다. 그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탄소를 발생했는데, 아까 살짝 이야기했죠, 그죠? 우리나라 ETS에서 뭐, 포스코가 뭐 그걸 팔아가지고 이슈가 있다라는 게, 그죠? 그게, 그러면 거꾸로, 그거를 누군가는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격이 만들어지겠죠? 사는 데는 주로 발전사들이 삽니다. 발전사들도 의무적으로 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건 뭘로 줄이죠? 방법이 없어요, 그죠? 생각이 안 나죠, 그죠? 예, 그러면 그걸 줄이는 게 뭐냐면, 저런 배출권을 줄입니다. 저 배출권을 자발적 시장에 있는 배출권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디일 것 같습니까? 가장 많이 사는 데가 있어요. 어디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아까 저 배출권을 사는 이유는 상쇄를 하려고, 그죠? 내가 못 줄이니까, 지금은 못 줄여. 근데 각 기업들은 의무 양이 있어요. 매년 줄이는 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배출권을 받는 거고. 근데 지금 보면 그거를 어딘가는 굉장히 많이 쓰는 데가 있으니까 저런 시장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배출권이나 시장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디일까요? 예? 항공입니다. 항공.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비행기도 줄여야 되는데 뭘로 줄이죠? 없습니다, 지금. 그죠? 근데 계속 줄여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은 아까 얘기한 그런 F가스 같은 걸 줄이려고 그거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계속 재활용하는 기술도 넣고요. 그리고 그걸 다른 걸로 대체하는 기술. 이런 식으로 뭔가 막 할 수 있는데 항공은 많은 실험은 있어요. 뭐 전기로 움직이는 거, 뭐 수소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은 있지만 지금 그걸 띄울 수는 없습니다. 그죠? 전기로 움직이는 예, 이 비행기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수백 명 태우는 거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당장 줄인다 그래서 우리 대한항공에서 운행하는 비행기 한두 대를 그걸 이용하겠다 안 되죠. 그죠? 물론 아까 말한 그런 지속 가능한 연료, 이퓨얼 같은 것들을 새로 만들고는 있는데 그것도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연료를 좀 대체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 외의 부분은 다 저거를 예, 상쇄를 통해서 줄여나가죠. 사실 이런 유연성 클레임이나 이런 것도 되게 다양하게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이제 옛날에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아무래도 기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일 테니까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이 자료를 만드는데 너무 많은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볼 필요도 없는 건데 해서 어제 막 줄일까 하다가 더 넣었어요, 두 장을. 예. 그래서 대충 넘어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예.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배출권이라는 게 아까 말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탄소 감축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죠? 그리고 저게 2030이 되면 더 활발해질 거고, 어쩔 수 없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힌트, 그죠? 2040이 됐는데, 그러니까 2030년에 40%를 줄여야 되는데, 못 줄여. 어떡하죠? 어떡하죠? 상쇄해야죠. 그죠? 그래서 산노기가 발표한 그 부분에 보면 해외 감축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선 도저히 못 줄이니까 3,700만, 우리나라에선 도저히 못 줄이겠어. 다 뒤져봐도 못 줄이겠어. 그럼 어떻게 할까? 외국에 가서 줄인 거를 갖다가 쓰겠다. 그죠? 이거는 뭐죠? 상세입니다. 그 해외에서 내가 한 그 이 감축 활동을 가지고 크레딧이라는 걸 발급받아서 그걸 국내 시장에 와서 상세하겠다. 얼마? 3,700만 원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점점점 가까워지면 이제 점점 그 이슈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저희도 저희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그럼 이거를 한번 키워보자. 이게 기업들, 특히나 스타트업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겠다. 스타트업들이 이쪽으로 참여하는 율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도 되겠고, 이걸 통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인증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와 인증위원회를 구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인증위원회는 감축량을 인증해주는 조직이고요. 운영위원회는 저쪽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이원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항상 인증위원회에서 인증한 거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 할 때 되게 많고 그렇습니다. 이런 구조로 만들어서 저희가 이런 그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다가 해서 표준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감축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증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그 크레딧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운영위원회는 지금 환경부하고 산업부가 두 개가 다 들어와 있고 사실 굉장히 적극적인 부처는 산업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환경부는 ETS가 있거든요. 자기들 규제 시장을 이미 갖고 있는데 규제 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 자발적 시장은 어떻게 보일까요? 딱 이렇습니다. 너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예, 대부분 규제 시장에서 정말 큰 것들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증 프로세스는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럼 뭐 가져가면 뭐 너네가 인증해주고 크레딧 발급해. 그럼 큰일 나죠. 그죠? 국제사회에 아주 욕을 다 먹겠죠. 그래서 이런 그 방법론부터 해서 쭉 해서 절차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증위원회에서 전문가들, 우리나라에서 이 탄소 시장에 대해서 정말 유명한 분들은 거기 다 있습니다. 김현장에 연구센터에 있는 분도 계시고, 법률 또 한 분을 모셔놔야죠. 그래야 나중에 큰일 안 생기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런 레지스트리라는 걸 만들어서 저희가 그 배출량 관리하고,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이 우리한테 감축받은 거를 다른 곳에 가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이중 계상이라 그러는데 똑같은 거. 그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저거를 철저히 관리하는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 처음 알았죠. 아, 이게 IT 하는 사람들도 이래 돈 버는구나. 문과생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런 것도 예, 만들어서 갖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 처음에 2023년 1월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해서 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고요. 이런 기술들이 그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SK그룹에서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쪽에 와서. 이제 인증을 많이 받았고요. 그 이후에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받았고 삼성물산이 탄소 저감 콘크리트 생산에 대한 걸 받았습니다. 이거 아마 신문기사 찾아보면 삼성물산 탄소 감축 찾아보면 콘크리트 대신 다른 것, 시멘트 대신 다른 원료를 사용해서 저기 그 콘크리트를 만드는 그런 기술을 인증받았습니다. 먼저 그런 방법이 탄소를 감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인증을 받고 실제로 그게 나중에 얼마나 팔렸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감축했다라는 거에 대한 크레딧 발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있었던 그 시멘트를 지금 삼성물산에서 인증받은 그런 그 대체 시멘트로 탄소를 감축하는 시멘트로 올 한 해 동안 얼마만큼의 양을 저들이 팔아서 실제로 전 세계 우리나라의 100이라는 시멘트 중에서 한 뭐 30을 대체했다라고 하면 그 30만큼의 그 배출권을 인정해서 발급해 주는 겁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그것도 실제로
100을 줄였다 해서 100만큼 해주는 건 아니고요. 한 70에서 80 정도만 줍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텀을 두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이 있죠. 뭐 LD 카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어떠냐면 스타트업들이 많이 옵니다. 기후테크 기업들이 여기에 왜 올까요? 왜 올까요? 이게 요즘에 사실 내가 스타트업을 만들겠다면 뭘로 만들까요? AI겠죠, 그죠? 다 난리잖아. 다 AI잖아요, 그죠? 이 탄소 감축하는 것도 AI로 한다 그래요. 되게 모순이죠. AI가 얼마나 많은 전력을 쓰고 있어서 지금 이 전력을 다시 다 막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AI를 통해서 탄소를 감축한다. 그만큼 AI가 핫하죠. 근데 탄소 감축 기술, 바이오차 들어보셨습니까? 폐타이어로 저걸 만든다? 투자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잘 모르겠죠, 그죠? 야, AI 가져와.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들도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시장에서. 어.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여기에 오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 배출도 가지고 뭘 하겠다라기보다는 내가 내가 스타트업을 하나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기술이 탄소를 감축하는 기술이야. 그리고 이렇게 줄일 수 있어. 라는 거를 갖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투자를 받거나 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여기에 지금 와서 이런 탄소 감축 관련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 이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트업들이 그러면 와서 인증을 받고 어떻게 했냐면 LD 카본이라는 그 스타트업은 이 폐타이어를 가지고 열분해 기술을 이용해서 카본 블랙하고 정제유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인증을 받고 나서 투자를 받았고요. 지금 아산 쪽에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스테크는 어떤 거냐면 불가사리에 있는 이 골편을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그런 염화칼슘을 대체하는 겁니다. 저 기업은 되게 요즘 잘 나갑니다. 캐나다 공항에서 저걸 다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외국 수출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저런 기술이 뛰어나다라고 인증을 받아서 캐나다의 공항에 가면 LD 카본이 아니죠. 스타스테크가 만든 염화칼슘,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는 걸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사실 되게 단순한 기술이죠. 근데 기술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냉장차나 이런 차들이 냉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이 엔진을 돌려야 되는 거를 다른 배터리로 이렇게 바꾸는 기술에 대해 인증을 받았고요. 호이에는 저 사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기술에 대해서. 저거를 이제 영어로 쓰면 바이오 차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 농업 부산물 저런 것들을 이렇게 숯입니다. 수치로 만들면 수치 탄소를 이렇게 가두는 기능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증받은 건데 저게 굉장히 핫합니다. 어이없죠, 그죠? 수치 무슨 고기 구워 먹을 때나 쓰는 그거를 가지고 무슨 이 탄소 이런 이 감축 관련된 걸 가지고 저게 굉장히 아예 저것만 인증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피로더덜스라는 그런 이 조직에서는 아예 저것만 인증해 주는 거를 합니다. 그래서 저런 걸 통해서 이런 새로운 기술이 뭔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것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자발적 시장에서의 주요 지금 이 가장 많은 사업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베라와 골드 스탠다드라는 두 개. 베라는 미국 회사고 골드 스탠다드는 스위스 회사입니다. 이 두 개 회사가 대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대부분의 인증받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부분 다 아시아권에서의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들이 대부분 다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글로벌 협력을 좀 추진해서 그러면 아시아 중심으로 뭔가 좀 단합된 그리고 이 룰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만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국제적으로도 좀 협력도 같이 하려고 아까 얘기했죠? 저 민간 항공기구 그죠? 예, 여기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은 양의 이 배출권을 지금 구입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렇게 인증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또 하나는 지금 인증받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보면 카타르 빼놓고는 예, 대부분이 다 미국과
유럽 회사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같이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런 아이크로와 인증이라든지 ICVC, 막 VCMI 아까 보셨을 텐데, 저런 자발적 시장에 대한 룰을 만드는 그런 그 비영리단체인데, 저기도 좀 가입을 해서 조금 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기준을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보자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런 거를 좀 이 산림청에서도 아까 산림 기반에 좀 문제가 됐었던, 외국에서 됐어 우리나라 좀 다릅니다. 그거를 이제 산림청에서 발급해준 그런 크레딧을 저희 갖고 있는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그건 이제 신뢰성에 대한 부분을 더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산림청이 갖고 있는 크레딧을 저희 쪽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아마 10월 23일 날 저희가 MOU 체결해서 그 이후에 그 기술적인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 쪽으로 다 넘겨올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이, 아시아는 싱가포르이 굉장히 중요해요. 싱가포르 계시나요? 네. 싱가포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있는 이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캅에 가서, 박구에서 열리는데 가서 저기하고 MOU 체결하는 내용에 대한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이후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과도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얘기가 됐고요. 지금 인도하고도 굉장히, 인도네시아는 인도하고도 굉장히, 인도에도 감축 인증센터가 있는데 저희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이 되고 있었고, 아마 MOU를 체결해서 거기와도 서로 이렇게 이 발급된 크레딧을 공유하거나 방법론을 서로 같이 공유하는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일본과도 곧 협력하고 그 이후에 중국과도 같이 협력해서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한 이런 자발적 시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되면 아시아권에서 새로 뭔가 사업의 계획, 이런 친환경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업들한테 좋은 좀 인센티브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월드뱅크하고 저희가 협력하고 있죠. 되게 바쁘겠죠, 그렇죠? 이런 월드뱅크가 사실 저런 전 세계적인 통합된 자발적 시장에 대한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어 합니다. 이미 하나의 플랫폼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플랫폼 저희도 들어갈 생각이고, 거기와 그쪽에서 저희와 협력하자라는 얘기를 갖고 있어서 아시아의 VCM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좀 방법들을 저희가 좀 생각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국제 컨퍼런스도 내년 초면 한번 개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계시는 분들도 한번 관심 있으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배출권이라는 거는 그 시장 기반으로 탄소 배출하는 거를 모든 참여자가 다 포함돼서 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중요하게 바라보는 거는 자발적 시장을 통해서 하면 이런 어떤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기업들이 다 참여해서 줄이는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2050년에 넷제로를 정말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걸 하기 위한 좋은 수단을 좀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 좀 저게 좀 잘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저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중에 회사를 만들고자 할 때 굉장히 뭔가 좋은 그런 수단을 하나 더 갖게 되는, 인센티브를 갖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